화가의 시골 편지. 이호신 그림 편지를 띄우면서 문득 새벽에 깨어나 붓을 듭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적막한데 창을 여니 화실 뒤란의 대숲이 달빛에 어른거립니다. 해묵은 대나무 사이로 솟아난 죽순들을 바라보며 새삼스레 느낍니다. 어느 한순간 어떠한 존재도 실은 세상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모든 생명은 다 그리움의 손짓으로 세상을 향해 노래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해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처지와 오늘의 이른 여행자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숨결을 담는다는 명목으로 화첩기행을 하며 오랜 시간 세상을 떠돌았지요. 알 수 없는 산수벽으로 홀로 고단하고 분주한 방랑 시절을 보냈습니다. 산과 들, 숲과 늪, 전국의 마을과 산사를 순례하고 위기에 처한 이 땅의 소나무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틈틈이 야생화와 탐매 여정도 이어갔지요. 국토의 핏줄인 오대강을 그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종횡으로 누비기도 했는데 당시엔 화가로서 소명감을 느끼기도 했지요. 수년간 지리산 권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화폭에 담아오던 저는 아예 생활터전을 지리산 자락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랑의 세월을 접고 2010년 산청 남사 예담촌으로 내려와 새 둥지를 틀었지요. 이렇듯 세상 만사 때가 무르익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소산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제 그림의 소재 또한 언제나 직접 발로 찾아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연의 숨결 속에서 조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대자연의 경애와 이치를 살피고 붓을 들었습니다. 대관을 펼쳐온 화폭에서도 저는 소차를 중시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의 소중함이 들어있다는 소중현대의 정신을 간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 산수화에 몰입하는 한편 꾸준히 사계절 생태 그림을 제작해 왔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지요. 다채로운 생태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상의 발견 속에 매번 일탈을 꿈꾸는 작업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림마다 그 형식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물을 소재로 한 그림과 글을 모아보니 양이 제법 많았습니다. 작지만 온전한 우주를 품고 있는 꽃과 나무, 새와 곤충 등 자연의 세계와 그 속에 가득한 삶의 진리를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요. 생각해보니 이번 책은 17년 전 국토의 생태계를 탐사하며 길어 올린 수상과 그림을 엮어 펴낸 숲을 그리는 마음과 맥이 다 있네요. 실로 세월이 바람을 가르는 하살과도 같이 흘렀습니다. 한 송이 풀꽃과 강가의 조약돌에서도 우주의 신비가 묻어납니다. 먹이사슬을 토대로 동물과 식물,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생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지요. 또 사계절의 변화와 다양한 생태계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지구별에 사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 각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지요. 이것이 자연의 진리입니다. 작가는 이처럼 미묘한 진리의 세계를 통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창신하는 작업이 곧 작가의 삶이라고 여기니까요. 이 땅의 은혜를 기리며 다시 꽃씨를 심으려 합니다. 그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는 이치를 살피려 합니다. 또한 꽃을 내려다보는 별들을 우러러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만남이요 삶의 참된 가치라고 여기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미 가버린 것은 뒤쫓을 수 없고 앞으로 올 일은 기약할 수 없으니 하늘 아래 지금 누리고 있는 처지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였지요.
저 역시 인생의 여정에서 오늘의 만남과 이별의 미학을 등가에 놓고 함께 존중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지금의 만남을 누리면서 그리고 글 쓴 것을 엮어 그림 편지를 띄웁니다. 귀촌하기 전과 이후의 사연이요. 시절 인연의 문의입니다. 저와 만난 묻 영혼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즐겨온 소위 한글 뜻그림도 선보입니다. 1억으로 선근 내용들을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엮어준 뜨란 출판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 졸저를 먼저 읽고 추천의 글을 주신 미술평론가 손철주 선생님과 박남준 시인께 두 손 모읍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새날입니다. 뒤란의 대숲은 더 그윽하고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죽수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 맑고 청량한 기운을, 생동하는 숨결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여름 아침, 지리산 기슭 오늘 화실에서 이호신 삼가. 차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언제나 새날.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오늘이다. 삶에서 가장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오늘이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인가? 오늘이다.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올 오늘이기 때문이다. 송나라 때 지어진 성가의 수행 지침서 벽암록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며 따르고자 애쓰는 가르침이지요. 지금 새봄의 기운이 치솟고 연두빛 어린 싹들이 옹알이를 합니다. 바야흐로 세상 천지가 열애 중입니다. 이맘때면 10수년 전 동안거가 끝난 어느 날 백영사 옥무남에서 배웠던 생전의 서홍스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해맑은 눈빛과 미소가 그리운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인공이 되라. 스님은 줄곧 말씀하셨지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즉시 현금, 갱무시절. 어느 곳에 처하든 주인으로 살라. 진리는 곳곳에 있으므로. 오늘을 직시하고 살라.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임재선사의 법어를 들려주시며 매 순간 깨어 살라던 서홍스님. 곡진이 남겨주신 경책의 일깨움을 쉬 잊을 순 없겠지요. 이러한 오늘의 의미를 조선 후기 문장가 이용휴의 당일 흥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 일이 어긋나게 되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 일이 있다면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비록 36,000날이 잇따라 온데도 그날에는 각기 그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실로 다음 날까지 미칠 여력이 없다. 여담입니다만 어느 결혼식장에서 어제는 역사요, 오늘은 선물이며 내일은 비밀입니다. 라는 주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멋진 말씀이었지요. 그 말뜻을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알 수 없는 내일의 비밀을 풀어나가자 이렇게 나름대로 풀어보다가 멀리 운문선사의 공안에까지 생각이 닿았습니다. 송나라의 고승 운문선사가 설법을 합니다. 15일 이전에 대해선 묻지 않겠다. 대신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말해보라. 학인들이 잠자코 있자 운문선사가 스스로 답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지금 이 순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지속적인 분투가 날마다 좋은 날을 이루는 한 가지 길이 되지 않을까요? 화실벽에 언제나 새날, 지금이 꽃자리라는 글귀를 써서 붙여둔 것도
이러한 생각 때문이지요. 오늘도 분명 새날입니다. 햇살, 공기, 아침 이슬, 바람, 구름, 나무, 새. 봄날의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찾아왔고 저 또한 새롭게 맞이하려고 채비합니다. 이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산다는 건 꽃소식을 듣는 일.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임부동. 해마다 해마다 꽃은 비슷하건만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않네. 2009년 12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유목전에서 마주했던 한 시입니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과 3월 사이 만주의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앞두고 남긴 휘호 50여 점 가운데 한 편이지요. 유목은 대부분 노느나 사기에서 인용한 교훈적인 명구, 강직한 애국심과 대장보의 서늘한 기상이 서려 있는 글들이었습니다. 그중 위 시가 시리게 와닿았기에 화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출전을 살펴보니 당나라 때 유희이가 지은 대비백두옹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자연은 무심하니 그대로인데 세월 따라 사람은 변한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읊은 것이죠. 이 휘호는 침략의 원흉을 단박에 거꾸러뜨린 한민족의 영웅이기에 앞서 한 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심회를 헤아려 보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의연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구해와 화실에 걸었습니다. 결의와 평화를 위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온몸을 던진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화첩을 넘기다 보니 며칠 전에 다녀온 김천직지사 안양루의 주련 한 구절이 눈에 띄네요. 공산무인 수류화계. 빈 산에 사람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내로 풀이되는 이 글은 중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문장가 중 한 사람인 소동파가 읊은 것으로 전해옵니다. 보는 이도 없는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는 이 땅의 꽃들을 저는 그리워합니다. 해서 야생화 화첩을 들고 산과 들로 쏘다니기 일쑤입니다. 한동안은 인적 없는 곳에서 자라는 들꽃을 사생하기 위해 한국자생식물연구회의 탐사 일원이 되어 꽃샘 바람에 젖어 살았습니다. 특히 해빙기에는 매화를 찾아 동분서주했지요. 산청, 도산서원, 서남사, 화엄사, 섬진마을 등등. 이산저산 꽃이 피면 마냥 들떠서 길을 떠납니다. 꽃을 마주할 때면 잠시 숨이 멎습니다. 꽃잎이 열리는 순간은 우주가 깨어나는 소식이구나. 제멋에 겨워 탄성을 내기도 합니다. 세상이 생명의 숨결로 충만하니 제 마음자락에 봄볕이 스며드는 건 당연하지요. 어쩌면 산다는 것은 꽃소식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모양입니다. 시인도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두 스승의 가르침. 화첩 배낭을 메고 전국 산천과 저작거리를 떠돌던 길손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생각이 운명이다 라는 말처럼 한 생각의 삶의 근거지를 산청 남사마을로 옮겼지요. 이곳에 틀을 잡은 데는 여러 연유가 있지만 마을 양쪽에 우리 정신문화의 산실이 두 곳이나 있다는 게 꽤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인 성철 스님의 생가가 있고 서쪽으로는 조선 선비의 진정한 표상으로 추앙받는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가 있지요. 흠모하는 분들의 생애와 사상의 자취를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크다란 기쁨입니다.
이곳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서 태어난 성철 스님은 어려서부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책들을 섭렵했는데 해결책을 못 찾자 25살 때 지리산 대원사로 출가했지요. 그 후 장자불화 8년과 동구불출 10년, 스님은 구도자로서의 철저한 수행, 청빈하고 무소유한 삶,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워주는 많은 법문 등으로 종교를 떠나 무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지요. 자기를 바로 보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한 숙제요 실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우르르는 또 한 분 남명 선생은 지리산이 낳은 상징적인 인물로 널리 회자되고 있지요. 안동의 퇴계 이황과 1501년생 동갑으로 학문 또한 쌍벽을 이루며 존경받았지만 관직을 거부하고 평생 제야에 머문 분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폐단이나 불의에 대해선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또 쇠방울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조금만 소리가 울려도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했을 뿐 아니라 늘 실천 학문과 생활 철학을 중시했지요. 남명은 61세 때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산청군 시천면 덕산에 집을 짓고 여생을 학문과 제자 양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벼슬을 내리는 임금에게 오히려 혼탁한 조정을 질책하는 상소를 목숨 걸고 올릴 만큼 절개와 의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비판과 실천을 아우른 학풍을 이어받은 제자들 상당수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섰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겠지요. 지리산을 오를 때마다 천석종 같은 남명의 푸른 정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남명의 산수 여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합의를 꿈꾼 순례였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으로는 경을 통해 자기를 다스리고 밖으로는 의를 통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데 생애를 바친 남명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 비석에는 처사라고만 써라. 이 땅에 이러한 선비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절 인연인가요? 졸작 성철 스님 다비장 가는 길이 급회사에 걸려있고 남명이 아끼던 묘화나무를 그린 작품 산청정 당월매를 전시한 적도 있으니 말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남명 선생이 머물렀던 덕산의 산천제를 찾아갑니다. 주변의 남명기념관, 여제실, 산소, 선비기념관, 그리고 후학들이 설립한 덕천서원까지 마음과 발길이 머뭅니다. 정자가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 유장하고 장엄한 지리산, 그리고 그 아래로 휘돌아 흐르는 덕천강을 바라보며 붓을 듭니다. 금환락지, 이른바 금가락지 떨어진 터라고 불리는 천하의 분지 천평리와 덕산의 금붉은 대지에 가득한 봄 기운이 잔스를 인 천왕봉의 자태와 어울려 화려한 영춘의 풍광을 자아냅니다. 그 길로 지리산 무위구곡으로 불리는 구곡산에 오릅니다. 아직도 고드름이 즐비한 수정폭포가 있는가 하면 양지바른 산자락엔 출란 포기들이 눈에 띕니다. 겨우내 지리산 전기를 머금으며 봄을 기다려 왔겠지요. 해묵은 갈잎의 자양분으로 솟은 푸르게 흰 칼날 같은 꽃줄기, 그 출란 주변의 고사목과 어우러져 생사의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리산의 봄은 출란으로 피어납니다. 성급한 봄 마중에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볕을 쬐고 싶습니다. 천년의 매화향기. 여기저기서 꽃소식을 듣거나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즐겁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매화를 찾아 떠나는 신매 또는 탐매의 계절입니다. 잘 익은 술을 한 잔 가득 채우고 매화 꽃잎을 띄워 마시던 옛 풍류가 새삼 그리워지는 시절이지요.
해마다 이즈음이면 지리산 자락의 산청산매가 그윽한 향기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은은히 풍기는 이 꽃 향내를 멋스럽게 암향이라고 이르기도 하지요. 매향이 천리까지 퍼진다고 하여 향문천리라고도 합니다. 향기를 코로 맡지 않고 귀로 듣는다고 한 차원 높게 표현한 데서 옛 사람들의 매화 사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은 매실을 얻을 수 있는 매화 산지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매화를 심었던 이의 고개란 뜻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탐방객들을 불러들이는 곳이지요. 그래서 여러 모임의 봄날 해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인연따라 제가 길라잡이가 되기도 하지요. 향기는 천리를 번져가고 그 정신은 천년을 이어가는 꽃이 매화인 듯 합니다. 산청산매의 세 그루 매화 중에서 먼저 남사 예담촌의 원정매부터 만나봅니다. 원정매는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고려말의 문신 원정공 흐즙이 심은 나무로 나이가 자그마치 680살로 추정됩니다. 몇 해 전 원목이 고사한 탓에 다들 안타까워했으나 다행히도 그 뿌리에서 자손목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올라온 줄기에서 연분홍 겹꽃들이 만개할 땐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강인하게 되살아난 생명력이 버리는 꽃잔치는 더없이 화사하면서도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심은 어린 나무가 훗날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원정매의 이력을 밝히는 표석에는 하즈비 지은 영매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북정제 독수매 납천방염 위옥에 명창독이 분향자 미유진의 일점내 양지 쪽에 일찍 심은 한 그루 매화 찬겨울 꽃망울 나를 위해 피었네. 밝은 창에 글 읽으며 향 피우고 앉았으니 한 점 티끌도 오는 것이 없어라. 이번에는 정당매 차례입니다. 이 매화는 남사 예담촌에서 가까운 울리 탑동마을의 단속사터에 있습니다. 원정매를 심은 하즙의 외손자로 정당문학벼슬을 지낸 강희백이 소년시절 단속사에서 공부할 때 심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희백의 손자 강희안이 양화소록에서 밝혀놓았지요. 한편에선 강희백이 심었던 나무가 고사하자 그의 정손자 강용휴가 다시 심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유래를 기록하여 세워둔 비석에는 여전히 강희백의 정당매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수령 640살 나무의 죽음입니다. 10수년 전 어느 날 매화 가지가 잘리고 매화곁을 지키던 후손이 마을을 떠나자 고목은 시들하다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죠. 꽃도 향기도 그리고 신령스러운 기운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아쉬운 형체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전에 그린 졸작 산청 단속사지 정당월매를 바라보며 고화했던 정당묘의 정치와 기품을 홀로 추억해보곤 하지요. 다행히 산청군이 고사전에 매실을 채취 배양하여 묘목을 길러 심어 놓았더니 해마다 새 몽우리가 올라옵니다. 산청산매의 마지막 여정으로 남명매를 찾아갑니다. 지리산 길목인 덕산 산천제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남명 선생이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뜻으로 뜰에 심은 뒤 벗삼은 매화이지요. 앞의 두 나무에 비해 꽃들이 풍성한 데다가 기운 또한 사뭇 생동합니다. 곰에이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200여 살이나 젊고 높이는 8m에 이릅니다.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른 이 매화 앞에 서면 초야에서 권력의 타락과 폐단, 지식인의 허울과 나약성을 질타한 남명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왕봉을 우러러며 학문과 인격에 힘쓴 고결한 정신이 매화의 기상으로 되살아나 다가옵니다.
그 깨끗하고 굳은 성품은 선생이 지은 산천제 주련에서 느낄 수 있지요. 춘산저처 무방초, 지혜 천왕 근제거, 백수 귀례 하몰식, 은하 심리 끽 유여. 봄산 어느 곳엔들 꽃다운 풀 없으리오만, 다만 천왕봉이 하늘 가까움을 사랑했으라네. 빈손으로 돌아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은하수 심리 물길, 마시고도 남음이 있으리. 오매불망.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단심과 지조를 지키고자 애썼던 선비들의 덕목을 빗댄 말이지요. 그만큼 고결한 자태와 그윽한 향기를 아울러 지는 꽃이 매화입니다. 태괴 이황은 유난히 매화사랑이 두터웠습니다. 유언 가운데 매화 분재에 물을 주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시에서 왜 그토록 매화를 아꼈는지 사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옥색 천년초 새흔, 고정불입 중방소. 천연한 옥색은 세속의 어두움 뛰어넘고 고고한 기질은 묵꽃의 소란함에 끼어들지 않네. 앞에서 산청산매 여정을 밟았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사는 남사마을의 매화를 살펴봅니다. 언젠가부터 이곳에도 아름다운 매화가 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매화는 이른바 남사오매, 나무 주인이 다 다른 각성바지 매화입니다. 이들 5그루 가운데 하나인 원정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려말 때 원정공 하즙이 심은 나무이죠. 하시 고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 나와 뒷담 골목으로 들어서면 정시 고가의 우뚝한 소슬대문과 마주합니다. 대문 안에는 웅장미를 풍기는 사랑채인 사양정사가 장중하게 자리하고 있지요. 사양정사 마당 옆으로 나아 있는 현문을 지나면 단아한 안채 선명당이 반깁니다. 선명당 뜰 앞의 정시고가 고매는 수형과 자태가 매우 수려합니다. 꽃잎은 은은한 분홍빛을 띱니다. 돌담과 어울려 더욱 근사한 이 매화를 집주인은 봄마다 쪽방문을 열고 꽃을 완상하며 안복을 누립니다. 저도 이 매화가 좋아 틈나는 대로 화첩을 펼칩니다. 또 이곳을 찾은 길손들에겐 주위를 돌며 다양한 시각으로 감상하도록 권하지요. 보는 방향에 따라 조형의 변화와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예스러운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을 공용주차장에 이르면 담장 밖 멀찍한 곳에서도 한눈에 띄는 매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시고가의 남호정사 매화입니다. 남사 오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이 장대한 백매는 주인이 비워둔 고옥을 대신 지키면서 봄뜰을 환히 밝힙니다. 특히 달빛 아래서 바라보는 만개한 매화는 흰 별꽃처럼 찬연하여 마치 은하수를 연상시킵니다. 발길을 돌려 마을 해관 옆 골목으로 향합니다. 높은 담장을 끼고 걷다가 길이 기역자로 꺾이면 큰 소설대문이 있는 최시고가가 나타나지요. 이곳의 매화는 2그루였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1그루만 남았습니다. 꽃이 금붉은 홍매입니다. 봄날 밤 희맑은 달빛이 어린 자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가인을 만난 듯 황홀합니다. 끝으로 마을을 둥글게 감싸며 흐르는 남사천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 건너 니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니사제의 홍매를 만나기 위해 돌계단을 오릅니다. 박씨 문중 제실인 니사제의 나지막한 담장 위로 뻗은 연분홍 매화는 높은 뜰에 피어서 마을 경관을 조망하는 즐거움까지 안겨주지요. 지금 마을은 봄 기운을 타고 번지는 매향으로 가득합니다. 곳곳이 화원입니다.
남사오매 덕분입니다. 이들 각성바지 묘하를 너나 할 것 없이 칭찬하고 아끼는 건 당연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남사오매를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들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오매불망 해주세요.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오매불망에 빗대어 부탁드리는 것이죠. 안 그래도 유사 깊은 남사마을의 암향을 쉬 잊진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새 봄이 더 눈부시다. 또다시 봄이 왔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가요? 무심코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좀 밍밍하고 허전해서 낱말 하나를 보탭니다. 올 봄은 지난 봄과는 전혀 다른 봄이니 새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이지요. 새삼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처럼 맞이할수록 봄은 더욱 눈부실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온 우리에게 보다 큰 위안과 선물도 될 것입니다. 봄볕은 대지에 온기를 불어넣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더불어 낡거나 해묵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꿈에 부풀어 오르게도 하지요. 눈앞의 그 어떤 풍경도 늘 보던 새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을 봐도 감동은 식어버리고 무감각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듯이 봄날의 아름다움 역시 새로운 발견이 없는 진부함 속에서는 생명의 환희가 없는 형해일 뿐이지요. 텔레비전에서 본 한 장면입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모처럼 분홍빛 단장을 하고 진달래꽃으로 머리까지 장식한 채 봄볕을 쬐는 모습을 보고는 리포트가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참 고우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꾸합니다. 이 꽃을 내년에 또 볼 수 없을지 몰라 한번 차리고 나왔다우. 인생이 별 건가요? 봄꽃 몇 해 보고 가는 거지요. 할머니의 마지막 봄은 언제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살아서 맞이하는 새봄, 그 봄 기운을 할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남사 마을에도 새봄이 왔습니다. 정겨운 돌담 너머 꽃구름 같은 매화 향기가 곳곳으로 번집니다. 집집마다 기와지붕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고삿길은 고저넉합니다. 빛바랜 대문에는 입춘 대길 붓글씨가 햇살에 빛납니다. 먼 길에서 돌아온 제비들이 창공을 배회하니 참 반갑습니다. 고가의 기둥과 마루도 제 나뭇결 때깔을 환히 드러냅니다. 한낮의 폭죽처럼 꽃나무들이 생기를 토합니다. 매화, 산수유, 동백, 목련, 진달래, 복사꽃. 이들 하나하나가 저에겐 마냥 살갑고 새롭기만 합니다. 담장 아래 수줍게 피어나는 풀꽃들은 또 얼마나 각별한 미감을 자아내는지요. 산골의 봄은 마을 사람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다들 텃밭으로 나갑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흙을 갈고 거름을 줍니다. 낡고 구멍이 난 비닐하우스를 손질하고 농기구를 꺼내 점검도 하지요. 밤나무와 감나무가 주종인 니구산 아래에선 묘목 심기와 가지치기가 한참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람과 산과 들은 서로 어우러져 저마다 새로운 한 해살이를 펼칩니다. 이맘때면 마을 산 언덕이 부쩍 수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일손 놓은 아낙네와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밥상에 올릴 쑥을 뜯고 냉이도 켭니다. 소녀 때부터 또는 이곳에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봄바람 속에 해온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나 할머니들은 대부분의 농촌이 그렇듯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이 감돌고 개나리꽃이 화사한 산 언덕에서 나물 캐는 이들의 모습이 저에겐 세상의 봄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거룩한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소나무와 진달래.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며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은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한다. 제가 좋아하는 수필로 이항하 선생의 나무 중 한 구절입니다. 꽃샘 바람이 물러나고 봄의 중턱에 다다를 무렵 연두빛 산색 위에 연분홍으로 수놓아진 진달래를 볼 때마다 되새기게 되는 대목이지요. 어쩐지 고운 진달래 분홍꽃은 여성을, 푸른 기상의 소나무는 남성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화촉을 밝히는 신혼부부들에게 소나무와 진달래를 그려 선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격려이지요. 우리 산야에서 자라는 나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나무는 무엇일까요? 소나무가 단연 첫손에 꼽힐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꽃은? 진달래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겁니다. 소나무, 진달래가 그만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해 왔다는 얘기겠지요. 산과 들에서 소나무와 진달래를 만날 때 제가 느끼는 감상은 한결같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늘 푸른 큰 키 나무와 갈잎 뜰기나무가 우애 깊은 친구 같아 보입니다. 소나무 아래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도무지 어려운데 진달래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선호하는 토양이 비슷한 데다가 환경이 척박할수록 오히려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소나무와 진달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부드러운 파문이 일어납니다. 큰 키와 작은 키, 강직함과 부드러움, 청록색 솔잎과 분홍빛 꽃잎, 이처럼 대조적인 것들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원만한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온전한 음양의 세계가 바로 이곳에 펼쳐져 있구나 싶습니다. 독야 청청하는 소나무의 기품에도 매료당하기 마련이지만 소나무 발치에 연분홍 진달래꽃이 더불어 피어 있을 때의 풍광은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청암절벽에 소나무가 자라고 진달래가 홍조를 띠고 있는 모습은 경이로울 뿐입니다. 시조 시인 이은상은 수줍음 타는 여인의 심정을 바위 틈에 튼 진달래로 그려내기도 했지요. 수줍어서 다 못하는 연분홍이 부끄러워 바위 틈에 숨어 피다. 그나마 남이 볼세라 고대지고 말더라. 봄 산길 어디에서든 바위 틈에 핀 진달래를 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은 찬찬히 살펴보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진달래 뿌리 주변에 해묵은 솔잎들이 수북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소나무에서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흙도 수분도 없는 바위 틈에서 진달래가 오직 제 몸에 쌓인 솔잎의 자양분으로 꽃을 피운 것이지요. 순간 절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공존하는 생명의 경이였습니다. 제 화첩에는 여러 해에 걸쳐 경주 남산, 북한산 등지에서 사생한 소나무와 진달래 그림이 꽤 많습니다. 놀랍고 대견스러워서 고마운 마음으로 각별한 애정을 담아 그리고 또 그렸지요. 화실 창문으로 비껴든 봄빛이 어른거립니다. 잔잔한 기쁨이 번져오는 시간. 이제 먹을 갈고 한지를 펼칩니다. 어린 소를 씹는 마음. 2004년 봄 저는 금호미술관에서 8번째 개인전 소나무야를 열었습니다. 이전 한 해 동안 소나무 박사 전영우 교수와 함께 전국의 명송과 솔숲을 누비며 화폭에 담았던 소나무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소나무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신문에 연재되었지요. 그 결과물은 전영우 교수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로 출간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실린 졸작을 보고 시사 일본어사의 엄호열 회장이 화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유와 후원으로 솔바람 모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소나무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한 지인들의 모임이지요. 회원들 중에는 화가들이 많아서 함께 뜻을 모아 소나무 살리기 기금 마련전을 열었고, 소나무를 나라나무로 선정해 달라고 100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해마다 봄이 되면 이 땅에 소나무를 심으러 다녔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소나무를 찾아 답사를 떠나기도 했지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지만 천년기념물 소나무가 관리 부실로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천 신송리의 곰솔, 충북 괴산의 왕소나무, 익산 신장리의 곰솔, 고사하여 천년기념물 지정이 해제된 이 소나무들은 지금도 저희 지난 화첩에 밑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충실한 그림으로 소나무들의 영혼을 위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자연, 삶과 문화에 있어 소나무만큼 깊은 영향을 끼친 나무도 드뭅니다. 특히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굳은 절개의 상징으로 널리 칭송되어 왔지요. 고산 윤선도가 오후가에서 찬미한 소나무의 기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근을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그런데 오늘날 소나무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제선충 감염으로 인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지요. 한편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변화가 진행되는 천이현상 때문에 우리의 살림은 머지않아 참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번식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러한 자연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소나무의 생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소나무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이 땅의 소나무를 가꾸고 살리는 일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솔 심기 작업에도 부지런히 힘을 쏟고 있지요. 이 땅에서 소나무가 사라지면 우리의 민족혼도 자연 사라진다든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르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내고 굽이굽이 천년 세월을 살아온 노송도 기실 하나의 솔씨에서 비롯되었겠지요. 오랜 시간 우리네 삶의 든든한 버팀나무가 되어준 소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나무 친구들과 더불어 어린 소를 심습니다. 산들바람을 한껏 호흡하며 대지에 우리의 미래를 심습니다. 꽃비가 내리는 날, 화무 11홍입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지요. 잠깐입니다. 마을 벚꽃들이 며칠간 눈부신 영화를 누리다가 바람결에 남분분합니다. 금일잔화 작일홍, 양무개처 응무락. 오늘 진 이 꽃은 어제에 붉었던 것 마냥 피지 않았다면 떨어짐도 없었으리. 현기 1809년에서 1860년. 모든 꽃은 피고 집니다. 다 지나가고 또 새로 오지요. 화실들의 민들레꽃이 지천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벚꽃은 흩날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숲을 연구하는 남효창 선생은 사람은 파동으로 만들어진 언어로 의사소통하지만 나무는 빛깔과 향기가 그들의 언어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뿐 아니라 꽃도 마찬가지겠지요. 민들레의 노란 언어, 태양을 상징하는 그 원색의 언어로 민들레꽃이 왕성한 번식을 자랑하며 남사들녘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순간일 뿐입니다. 슬며시 봄날이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화실에 앉아 화첩 대신 시집을 펼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최영미 선운사에서 중에서 시를 읽으며 지난날 제가 만났던 골고루 쳐다볼 틈 없었던 꽃들을 떠올려 봅니다. 고창 선운사, 구례 피아골 영곡사의 검붉은 동백꽃도 지금쯤 뚝뚝 떨어지고 있겠지요. 영고 성세의 무상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얽고 있네요.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그리고 저 옛날 도연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노래합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 참된 뜻이 있으나 말하려니 어느새 말을 잊었네. 꽃비가 내리는 날 붓을 질 손에 잔을 듭니다. 짧기도 하여라. 어느새 창밖으로 꽃지듯 노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무상한 빛의 장엄입니다. 만약 삶에 죽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그 생을 마감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생명의 질서이며 삶의 신비이다. 만약 삶에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죽음이 삶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 삶이 빛날 수 있다. 법정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허벅지게 피었다가 단칼에 뚝 떨어지는 꽃, 한 점 미련 없이 온몸으로 직가해버린 짧은 궤적 끝에 가쁜 숨을 토해내며 서서히 식어가는 꽃, 죽음이 삶을 받쳐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꽃, 저에게 강진병년사 동백은 그렇게 뜨겁고도 차갑습니다. 사찰을 품고 있는 동백나무 숲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처연한 슬픔에 잠기지요. 꽃필 때와 꽃질 때의 경계가 너무나 뚜렷해 당혹스럽기조차 합니다. 1500그루 동백나무가 고차를 에워싼 채 길게 줄지어 선 모습은 언제 보아도 장관입니다. 특히 저마다의 생애를 붉게 점등해 놓은 수만 송이 동백꽃과 마주하면 황홀감에 휩싸여 피안의 세계에 이른 듯합니다. 봄날의 끄트머리입니다. 수백 년 묵은 숲이 한결 고저너 갑니다. 이 고요한 숲속에 통째로 떨어진 동백꽃 선열이 낭자합니다. 나무 그늘에도 풀밭에도 작은 바위에도 이끼 낀 부도에도 온통 핏등이들입니다. 이따금씩 우짓던 동박새가 쏘스라치면서 날아갑니다. 이 즈음 이곳만큼 이성과 저성이 어우러져 전율을 일으키는 공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저 망연하고 가슴 먹먹할 뿐입니다. 이처럼 꽃이 필 때 환호하다가 질 때는 안타까워하는 게 인지상정인가요? 하지만 열매는 꽃이 떨어져 나온 곳에 맺히지요. 생장 과정의 일부인 꽃이 열매를 낳고 그 열매는 또 새로운 생명인자를 품게 됩니다. 화엄경은 꽃이 져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매는 무엇이고 나의 바다는 어디로 향해 있는가? 삶과 죽음이 겹쳐있는 백년사 동백나무 숲을 거닐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설가 이윤기는 생전에 죽음이란 무릇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미 떠나간 부모 형제나 지인도 역사 속의 특정 인물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되살아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화첩 속의 마을, 사람, 산하, 꽃, 나무들도 언젠가 또 누군가에 의해 다시 깨어날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아름다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염원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다고 했으니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형기 낙화 중에서